제5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 동구남구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 이병훈 의원입니다. 한국 사회는 지난 60년간의 선진국에 대한 추격을 마치고 이제 막 추월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열심히 선진국을 따라 배우던 세대라면 젊은 세대들은 대한민국만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최빈국에서 선도국가로 둬야겠지만 아직은 커버린 몸에 어울리는 문화적 격을 갖추지 못한 채 집단적 문화 지체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문화는 넓은 의미로 우리의 생활 양식인 것입니다. 선도국가로서 국민이 행복하려면 문화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고 협력이익 공유제 같은 상생의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국가의 균형 발전 전략도 다시 설계해야 되고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제도와 양식이 재정립되어야 합니다. 부총리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요즘 마음고생이 심하시죠? 아닙니다. 어쨌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총리님, 행정하고 정치의 다른 점이 뭐예요? 예, 뭐 이론적인 걸 의원님께서 구분하라고 말씀 주신 것 같지는 않고요. 어차피 행정이나 정치나 다 국민 행복을 위해서 같은 목표로 달려가는 저는 수레바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쪽이 너무 크고 한쪽이 작으면은 똑바로 갈 수 없듯이 저는 정치와 행정이 잘 협력해서 국민 행복을 이뤄나가는 것이 저는 정치와 행정과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좋으신 말씀이에요. 어쨌든 행정은 전문가를 토대로 하는 것을 정책 결정을 하지만은 정치는 아시다시피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에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 재정을 담당하면서 참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그 책임감, 그 소신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근데 지금은 코로나와의 전쟁 상황 아닙니까? 상황에 따라서 틀리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민생 현장의 어려움에 귀를 좀 더 기울여서 정책적 유연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의원님 지금 말씀에 저도 동의하고요. 저도 지금같이 코로나 위기에 정말 길 가다가 절절히 느끼는 그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재정도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고요. 또 그분들을 위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찾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고시 29회죠? 예, 그렇습니다. 저 24회입니다. 선배님. 지난 한 해 우리나라 경제 성과는 상당히 좋았어요. 근데 양극화는 더 심해졌단 말입니다. 예. 이 코로나로 인한 양극화가 우리 이 경제와 사회에 끼칠 영향,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정말 코로나의 어려움과 그 타격이 사실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비롯해서 우리 취약계층에게 더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코로나 디바이드라는 용어가 생길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소득과 자산의 분배의 양극화를 더 벌려놨기 때문에 그만큼 굉장히 시급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정부도 할 수 있는 재정 정책 수단 범위 내에서 그러한 양극화를 좀 오므러뜨릴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는 또 한국판 뉴딜에 저희가 사회 고용 안전망을 한국판 뉴딜의 세 축 중에 하나로 설정한 것도 저는 그와 같은 코로나 양극화에 따른 대책의 일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코로나 양극화 해소 방안으로 지금 이제 우리 당에서도 지금 주장하고 있는 협력이익 공유제, 또 사회연대기금,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이 방안들에 대해서 우리 부총리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가요? 예, 제가 이야기로는 이제 협력 이익 공유제가 있고
최근에 이제 민주당에서 말한 이익공유제는 사회연대 기금으로 저는 표현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이미 국정과제로 정부가 채택을 해서 시범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제가 지난해 말까지 실적을 보니까 이미 106개사가 협력이익공유제는 시범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 더가 이익공유제 형태로 사회연대기금을 만들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회연대기금과 관련돼서는 저는 뭐 취지는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이 사회연대기금의 기금의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강제화된다면은 저는 좀 의미가 퇴색이 될 것 같고요.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이와 같은 기금 형성과 운영이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과정에 정부가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그러한 기금 조성과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측면 지원하는 것은 저는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제가 재미난 걸 발견했는데 우리나라 재헌헌법을 보니까 재헌헌법에가 이익균정권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 이익균정권. 이게 1948년 재헌헌법에는 이게 근로자와 기업이 이익을 나누는 이익균정권이라는 헌법상에 나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아쉽게도 1962년 박정희 정권 때 이게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헌법 119조예요. 그 119조가 적정소득 분배를 위한 국가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 이익공유제는 헌법 정신과 헌법 규정에 너무 부합된다는 것입니다. 저기는 직접 고용이지만 여기는 전체적인 국가적 책무를 강조한 것이기 때문에 뜻은 같습니다. 방금도 말씀하셨지만은 현실적으로 이익공유제와 유사한 사례는 너무 많잖아요. 미국의 플랫폼 기업인 도어대시도 그렇지, 애플과 아마존 그렇지,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도 SK 하이닉스, LG 생활건강 사례는 엄청 많습니다. 사회연대 기금의 경우도 부총님 아실 거예요. 독일의 BMW나 지멘스, 여기는 이제 민간 자율로 노동연대 기금을 조성했던 것이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정부가 기금을 조성하고 민간 보험사들이 참여했잖아요. 이런 상생협력 모델은 아주 많이 산재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 이익공유제 도입 기업에 지금 저는 한 30% 또는 사회연대기금을 출연한 기업에는 한 50% 이상의 어떤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 이런 방안도 고민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것이고요. 지금 우리 ESG 평가 등의 기준을 가지고 정부나 공공기관이 물품 납품한다든가 용역업체 선정할 때 우대할 수도 있고, 또 연기금 통해서 투자 대상 선정할 때 인센티브를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의원님 아까 말씀하셨던 기여한 기업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주는 문제는 저는 적극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 것인가는 이제 거의 유사한 제도에 주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 혜택하고 같이 비교하면서 검토를 면밀히 저희가 하겠고요. 또 하나는 아까 ESG 평가 연기금 같은 경우 ESG 투자에 대한 평가가 좀 우대되면 훨씬 낫지 않겠느냐 했는데, 이미 그 조치는 정부가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 기금에 대해서 ESG 투자에 대해서는 배점을 둬서 평가에 우대를 한다든가 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는데, 저는 ESG 평가 반영 등도 면밀히 검토할 수가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배점도 더 늘릴 수 있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로 인한 준전시 상황이라는 것을 생각해서 좀 파격적이되 우선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그 운영의 묘를 찾아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사회연대 기금이 좀 자발적으로 좀 작동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 과정에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기업이 스스로 할 수 있고 정부가 거기에 맞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죠. 네, 그게 맞습니다. 어제 참 오랜만에 파격적인 공급 대책이 당근 우리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어요. 우리 변창흠 장관님 새로 오셔가지고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평가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앞으로 우리 부총리님께서 그 신혼부부나 청년 등 있잖아요. 네. 그 무주택자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의 대출 규제 완화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다음에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정부가 이 주택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좀 억제하기 위해서 뭐 대출 규제를 강화한 건 있는데요.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주택자라든가 신혼부부 또는 청년층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오히려 저는 혜택을 주려면 혜택을 주려고 그러지 그 대출로 그렇게 막으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저희 정부의 기본 방향은 뭐 다주택자라든가 또는 투기적 수요에 대한 대출 규제는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무주택자나 청년, 신혼부부 같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대출의 폭을 오히려 넓히고 또 금리를 낮춘다든가 해서 문으로 더 개방하면 개방했지 뭐 불필요하게 규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말고는 주식 말고는 답이 없다 해가지고 집이 안 되니까 주식으로 몰리잖아요. 어쨌든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총리 건강 조심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시고 총리님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총리님 역대 총리 중에서 제일 고생 많이 하십니다. 예. 이제 저보다 더 고생 많은 분도 계셨을 겁니다. 제가 닉네임을 코로나 총리라고 한번 붙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예. 괜찮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예. 총리 우리나라 산업 중에서 이 문화체육관광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된지 하고요. 또 올해 국가 예산 중에서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과 전체 R&D 예산 중에서 문화 분야 예산이 얼마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문화체육 관광 산업 비중은 아마 한 5, 6% 정도 될 것입니다. 이제 예산은 그 8조 5천억 정도. 그래서 전체 재정 예산의 한 1.5% 수준이고요. R&D는 그보다 좀 부족해 가지고 한 0.8% 수준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예. 근데 우리나라 10대 수출 품목 가운데 휴대폰 작년도 수출액이 112억 달러 했거든요. 문화 콘텐츠가 111억 달러 했습니다. 방탄소년단 여기 얘기 많이 하는데 경제 효과를 10년간 56조를 보거든요. 예. 지식재산권 거래 수출 비중이요. 문화 관련 분야가 제일 높습니다. 39%예요. 근데 이렇게 문화산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재정은 너무 초라해요. 그래서 이 경제 발전을 위해서 문화 분야 재정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생각하십니까? 예, 사실 그래도 많이 늘려왔죠 지금까지. 예, 그리고 BTS를 비롯해서 뭐 우리 영화라든지 또 한류 스타들 등등 해서 그리고 또 뭐 이 게임 산업 같은 것도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런 쪽으로 분류할 수도 있지요. 그래서 사실은 기여를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그게 눈에 보이는 기여 말고 이제 보이지 않는 기여, 그것은 눈에 보이는 기여보다 훨씬 큽니다. 그걸 생각하면 문화산업 쪽에 좀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동의하시는 거죠? 예. 우리 정부가 지금 한국형 뉴딜을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문화 분야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덜 반영돼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상당히 반영이 되어 있긴 한데 그래도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 데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아무튼 문화가 이렇게 효자 노릇을 해왔고 앞으로 우리가 더 키워가야 될 분야다라는 적극적인 판단으로 투자 또한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국익에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디지털 뉴딜에 좀 들어가 있는데 한국형 뉴딜의 중요한 목표는 포용사에 있거든요. 첫째는 경제적 포용사인데 문화 콘텐츠 산업은 사다리 산업입니다. 이게 창의적 아이디어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경제적 포용하고 관계가 되거든요. 두 번째로는 코로나로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을 치유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문화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예. 이게 문화적 포용사회라고 저는 보고 이 두 가지 요소를 모두 아울러서 문화 뉴딜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형 뉴딜에 이 문화 뉴딜이라는 큰 우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총리님 한국형 뉴딜에 문화 뉴딜이라는 큰 축을 보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이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에 이제 우리가 이 필요한 대책 이렇게 돼 있고 또 이제 지역 균형 뉴딜 이렇게 이 네 축으로 되어 있는데 문화가 조금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한국판 뉴딜이 훨씬 더 의미도 있고 또 미래 지향적이면서 한국의 국격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념해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리 화면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GTX 노선인데요. 세계 노선에 지금 240km 정도 해당하는 총 사업비가 15조 원 정도 들어갑니다. 반면에 지방 소멸 위험 지수에 따르면은 전국 시군의 절반 가까이가 소멸 위험지역입니다. 그런데 지역 소멸에 대응해 금년도 정부 예산을 보니까 2조 3,200억 원이요. 수도권 GTX 사업의 5분지 1에도 못 미칩니다. 이렇게 지역 발전을 외면한 서울 몰빵 강남 올인 정책으로 하면은 대한민국 지속 가능한 발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수도권 집중의 문제점이어야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그래서 이제 참여정부에서는 국가 균형 발전을 아주 국가 정책의 중요한 부분으로 추진해 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나주 혁신 도시도 그래서 만든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이제 인구의 5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것으로 뭐 인구뿐이 아니고 다른 분야도 다 수도권 집중이 되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생기는 비능률이나 이 불평등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다시 국가 균형 발전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정도로 그것은 중요한 국가적인 과제로 떠올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른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독일의 주요 기업 부포거든요. 지금 벤츠가 슈투트가르트에 위치해 63만 명이 살아요. 아디다스, 퓨마가 있는 도시는 인구 2만 3천 명의 도시입니다. 주요 기업들이 국토 전체에 고루 분포되어 있어요. 총리님, 지방의 근본적인 자생력을 갖추려면 대기업의 지방 이전이 필수적이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정말 그렇게만 된다면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인재들이 이 지방에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육 격차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수도권과 지역 간의 격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기업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고 문화적인 격차를 비롯해서 전체적인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여주는 노력은 그건 기업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부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을 정부 차원에서 성공적으로 추진한다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대기업이 지방으로 갈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정말 이 국가 차원의 정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 차원의 결단과 노력이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공공 투자하고 과감한 세제 혜택을 통해서 대기업의 지방 이전 이런 것들이 병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부산의 가덕 신공항, 광주 전남의 아시아문화 전당, 한정공대 문제, 군공항 이전 사업 이런 사업 정부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리.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휴머니즘 없는 정치는 말라버린 논바닥과 같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종대왕은 국가를 경영하면서 항상 두 가지를 염두에 뒀어요. 첫째는 백성의 마음을 어떻게 얻을 것이냐. 두 번째로 중장기적으로 국가 경영에 무엇이 필요하냐. 대한민국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도 국가로 만드는 데는 우리 모두가 여야를 막론하고 힘과 지혜를 모아야 됩니다. 오늘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 경청해 주신 박병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그리고 정세균 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특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올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이병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